김종대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긴 한데요. 외로운 시간, 고난이라기보다는 심리적 고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12년에도 외교안보 자문을 했고요. 그때는 실패를 했죠. 문재인 캠프에 있었고요. 또 이번에도 캠프에도 있었고, 그다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있었고, 최근에 제가 이 자문위원, 전문위원,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자문위원 타이틀을 단 게 6개입니다. 국방부, 외교부, 그다음에 통일부, 안보실, 민주평통, 남북교류위원회 6개인데요. 제가 기여를 잘 못할 정도입니다. 공직은 아니지만, 자문위원이지만, 이 정권의 탄생에 기여했다면 기여할 수 있고, 일종의 책임감 느끼고요. 또 반면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또 비판의 수위를 너무 높이면 제가 정부에 못 들어가가지고 불만 때문에 저렇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조심스럽고요. 또 책임 있는 사람이 다시 칼끝을 돌려가지고 비판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요즘 밤에 가면 술도 많이 늘었고요. 어떨 때는 제가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기도 하고 평생 욕만 하다가 살아왔는데 또 변호하고 또 이해하고 한다는 게 또 이 사회과학자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는데 날카로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통로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배워가고 있는 부분을 적당한 비판을 섞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전체 그림을 그려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100% 옳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가까이 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부산이 좀 있어서 원래 캠프 때 미국을 언제 방문하느냐에 대해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빨리 가자는 쪽하고 늦게 가는 게 낫다. 이미 늦은 거. 트럼프가 저렇게 예측 불가능한데 지켜보고 충분히 분석한다면 가자. 9월 방문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되자마자 6월 바로 방문해야 된다. 바로 방문해야 된다는 사람은 그동안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심, 노무현 2.0이 아니냐는 의심, 그리고 전제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먼저 갈 수 있다. 미국과 협의라는 전제를 달았는데 북한이 먼저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공격을 받았으니까 미국을 먼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한 7대3이었습니다. 늦게 가자는 쪽이 한 70%였고 30%는 일찍 가야 되는데 취임하시고 바로 전화를 받는 순간에 그 논란이 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간다고. 지금 돌아보면 좀 늦게 가는 게 안 나왔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때 좀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하면 좀 후회도 드는데요. 어찌됐든 그걸 수락하면서 3가지 제안 또는 3가지 타임테이블이 하나의 패키지를 이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6월달에 하고 한미 공조를 한 다음에 G20이 베를린에 가가지고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8.15 어제는 대북 독트린을 밝힌다. 상당히 장비피. 그래서 이 3개를 같이 연설묻는 팀이 짜여졌고요. 그래서 3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연결시키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들이 이제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고 연설팀도 나중에 3팀이 따로 물론 정부나 외교부는 같이 움직였겠지만 참여했던 사람들은 3개가 약간씩 분리되면서 그 자체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약간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 한미 정상회담 때 제일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주도권도 받아가지고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몰랐는데 일단 잘 넘어갔고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상견례로서는 충분히 성공적이었다고 하는데 2가지가 저한테는 찝찝했습니다. 하나는 CBID라는 것이 들어갔고요. 그거는 네오콘들의 전유물이고 2015년 오바마도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CB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그게 목적에 가면 괜찮은데요. 마지막 파이널 보러 가면 괜찮은데 그게 늘 입구를 막았던 거였거든요. 비핵화의 입구를 막아서 한 발도 전진하지 못하게 했던 이 CBRD를 다시 확인하는 것에서 굉장히 찝찝했고요. 두 번째는 한미일의 군사협력이 왜 한미 정상회담에 나오느냐. 그게 찝찝했습니다. 근데 베를린 구상에 가서도 한미일 3자 정상회담 하면서 8번째 한미일 정상회담인데요. 근데 첫 공동성명이 나왔고 이게 또 ARF까지 갑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이 구도가 별로 좋지 않다. 뭐 일본의 대북 억제 문제에 대해서는 비핵화에서는 일본의 일정 부분 저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구도가 마치 한미일 구도로 가게 되고 북중로로 가게 되는 이런 구도의 시작 또는 MD 문제, 사드 문제, 지소미아 문제 같은 다 엎혀서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데자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았다가 2014년 3월에 헤이그에서 미국의 압박으로 3자가 모였고 그것이 미일 안보 가이드라인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한일 위안부 합의까지 이어지고 지소미아까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육자회담이라든지 비핵화를 위해서 다자체제 헬싱키 프로세스 그래서 지금 유럽의 OSCE와 같은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 우리 가야 될 좋은 길인데 아시아가 나토화하고 한미일 동맹이 나토화하는 그래서 중국의 반발과 러시아 중러의 협력 그리고 북한까지 가게 되면 결국 바람직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물론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그나마 한국의 운전석 문제, 운전대 문제와 베를린 구상에서 그 대북 제기를 했다는 부분인데 뭔가 전체적인 핵심에 들어갔다기보다는 결국 이게 중심이 되고 한국이 미국한테 이것을 양보를 하고 한국이 챙긴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게 과연 바트대로 교환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걸 주고 뭘 주더라도 받아서 우리가 평화 이니시티브를 갖고 갈 수 있으면 되는데 앞에 준 게 뒤에 우리가 받아온 걸 약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쉽지 않은 거죠. 전 전체 구도가 지금 그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양보를 하더라도 줄 거는 우리가 이니시티브를 주는 것을 약화시키는 것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뒤에 보시면 이 페이지 보시면 지금 상황이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한국이 베를린 구상으로 북한한테 줬는데 그럼 북한이 한국한테 주거나 적어도 뭐 미국한테 가서 미국이 한국에 와야 되는데 지금 뺑뺑 돌고 있죠. 한국이 북한에 베를린 구상하면 북한은 ICBM으로 미국한테 던진 거고 미국은 중국한테 사드를 던진 거고 중국 우리한테 생션하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뺑뺑 도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은 한국에게 얻을 것이 없다고 보여줍니다. 박근혜 정부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를 보면 100일 동안을 보면 북한이 과연 한국이 힘이 있느냐 첫째 진정성은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과연 자기들이 원하는 걸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주도권에 운전석에 앉아서 주도권을 하는 것에 대한 크레디빌리티 이게 그냥 누구를 믿고 진정성이나 인간관계가 아니라 국제정치에서 소위 말하는 신뢰성입니다. 크레디빌리티입니다. 한국이 제의하는 것에 얼마만큼의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북한이 의심을 하는 거죠. 북한이 늘 얘기하는 대북 정책의 포기라는 건 과연 한국이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북한이 제일 관심일 텐데 그런 신뢰성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한테 주어집니까? 북한은 한국을 테스트하기보다는 미국을 테스트하죠. 당연히 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 날 NSC 소집을 한 다음에 11가지 대책이 나옵니다. 뭐 경제제세, 사드, 조기 추가든지, 독자적 대북 제재, 뭘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군사주권 다니는데요. 마지막에 붙입니다. 10가지는 강경책이고 한 가지가 베를린 구상은 협상의 한 축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여전히 그렇게 강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8월 5일날 예방전쟁, 맥메스트가 예방전쟁을 언급하고요. 8월 7일날 한미정상이 통화를 합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 더 나가죠. 많은 진보 진영에 충격을 좀 줬을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죠. 우리가 대화하는 건 진짜 대화가 아니라 군사 도발이나 인도적 정도다. 비핵화를 위한 걸 우리가 미국 없이 한 발 나서지 않겠다고 고백하고요. 그 다음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 제재한다는 정도로 미국의 입맛에 맞추는 거는.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문 특보가 미국의 발언을 자제하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이 통한지 뭐 그런 뜻을 전하긴 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지나치게 이 선제 공격이랑 군사 옵션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 톤다운을 요청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 통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청와대에서 부인한 거는 이 통화에서는 아니라는 부인이었지 사실 미국의 톤다운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안보실하고 맨메스트하고 안보실 사이에서 미국의 지나친 강경책에 대한 발언에 대한 톤다운을 좀 요청했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8일에 트럼프의 Fire and Fury, 그러니까 화염과 분노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자마자 이제 그 다음날 9일, 10일 북한이 괌 포위 사격을 얘기하고요. 자, 여기 이제 상황이 계속 급박하게 가는 거고요. 11일부터는 이 좀 김이 약간 빠지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중국이 물론 황구 시도를 통해서긴 하지만 중립 발언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하면 미국이 중립을 지키고 미국이 먼저 도발을 하면 끝까지 모든 수준상에서 막겠다고 얘기하는 두 가지 발언. 그 다음에 8월 12일 시진핑과 트럼프가 통화를 하고 평화적 해결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13일 날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폼피오부터 맨메스트부터 그 다음에 심지어 틸러슨과 매티스는 월스트리트 저널에다 공동기고문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전쟁에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8월 15일 어제 좀 더 강한 톤으로 지금까지보다는 한국의 허락 없이 전쟁이 있을 수 없다는 부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그 얘기를 한 부분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망과 과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여기 보시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하고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를린 구상의 운명. 저는 대통령이 뒷부분은 앞부분은 전쟁 불가론에 대해서는 미국을 향해서 얘기했다고 생각하고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뒷부분은 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더디지만 가고 있다. 그래 좀 믿어달라. 상황이 좀 얼그러지고 있지만 조금만 참아달라. 안보실의 모 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 언론이나 보수 기득권 세력한테 욕먹는 거는 하나도 안 억울한데 같은 편이 욕을 하니까 비판하는 게 너무 아프다. 인간적으로 이해가지만 아프지 않게 해야죠. 근데 계속 우리는 열심히 하고 지금 현황이 얼마나 힘든데 이걸 이해해주지 못하느냐는 방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사실 이끌어야 되고 늦더라도 보여주는 비전이나 철학이나 담대한 제안 것들이 없다면 과연 그럼 늦게라도 가는 건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과연 늦게라도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참을 수가 있는데 가는 건지 모를 때는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죠. 지금 내부에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담대한 제안이나 전략가가 있느냐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염려를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수 언론의 비판은 아프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오히려 아까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를 만들기보다는 뭔가 국내 정치적으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가면서 일을 그러니까 미국도 만족시키고 보수도 만족시키고 진보도 만족시키는 안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고 나가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속내는 폭침을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어떤 의미에서 대통령만 믿는다는 결론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누가 보관을 갖고 있겠느냐. 뭔가 엄청난 전략적 마인드와 플랜과 청사진이 있지 않겠느냐는 사회과학자답지 않은 위시풀 띵킹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그림을 보시면 베를린 구상 찬성하는 게 66.2%입니다. 이게 7월 7일 날 바로 직후에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고요. 예, 지금 하면 조금 더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ICBM. 그 다음에 사드 임시 배치, 추가 배치 찬성하는 것도 72%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상당히 모순적인 건데, 그 다음에 사실 모순적이라기보다는 사드 배치하고 ICBM은 아무 상관도 없죠, 사실. 이게 왜 대치가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도 혼란스럽고 정부도 혼란스럽고 저는 미국도 혼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결론이 오히려 나옵니다.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트럼프는, 그리고 미국은 지금까지 오바마, ABO라고 해서 오바마 한 걸 다 뒤집겠다는 거고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그 전략적 인내를 끝내고 오바마를 다 끝내고 나니까 남은 게 하나 없는 거예요. 강경책이라고 그러는데 강경책이 할 게 없는 게 너무 당연해져 버렸어요. 저는 제재 부분은 아직도 여지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재 유효성, 제재가 병행해야 된다는 부분, 일정 부분, 북한이 대화를 유인하기 위해서 도구화시키는 제재는 저는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사수단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이번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인지한 거죠. 미국이 말하는 맥시멈 프레셔에 군사적 제재를 빼면 군사적 수단을 빼면 제재밖에 안 남거든요. 그 군사적 수단을 뺀 미국의 맥시멈 프레셔라는 게 뭐가 남아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한계를 이번에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자존심은 상하죠, 미국이. 그리고 오바마 따라 하기도 싫고 북한한테 굴복하기도 싫으니까 계속 목소리를 높이는데 실제로 할 일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북미 접촉을 한다는 자체도 쉽지 않은 거죠. 저는 최근에 언론이 뭐 조셉 윤이나 북미 접촉, 원비어했던 북미 접촉이 마치 지금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좀 웃긴다고 생각하는데요. 북미는 지금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어도 그 대화 자체가 북한한테 주는 일종의 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쁜 행동에 주는 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화의 문구를 트는 거는 한국밖에 없고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미국의 대부분의 대화파, 트럼프를 뺀 대화파, 그리고 트럼프와 군사공격 제재를 얘기하는 군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성과 대부분의 대화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문 대통령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근데 그 이니셔티브를 쥐기보다는 미국의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미국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대상이 누구냐면 트럼프와 군부입니다. 그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군사 압박을 지지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우리들과 미국의 대화파들이 주장하는 부분을 주장하면 오해는 커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구도는 간단합니다. 트럼프를 설득시키고 맞서고 버티고 대화파들의 힘을 실어서 한국과 미국에 있는 대화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게 하고, 그 다음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설득을 하는 거죠. 한국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게 아니라 니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설득시키고 주도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운전대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게 98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았을 때 했던 거죠. 그게 페리 프로세서를 끌어낸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미국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미국이 착해져서 한국이 설득된다, 이거야말로 나이반 거죠.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리는 거죠. 이 100일 동안에 미국의 강경파들이 문정부에게 강한 압력은 엄청났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가 갑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그거는 우리 안을 가지고 같이 맞서야지 극복되는 것이지, 미국의 말을 들어주면 계속 뒤로 밀리는 것이죠. 특히 지금 미국의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고, 트럼프 정부의 외교 안보를 군부들이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설명을 하고, 그러면 우리 과제는 뭐냐? 제 결론은 마지막에 있는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2분 정도 남아있는 그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국가 안보 전략의 틀과 한반도 비핵화 전략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실적 생존 게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사람이 전쟁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군사 옵션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100% 방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안보 상황이 위중한 것은 맞고요. 그래서 결국 예방 공격이 아닌 예방 외교로 가야 한다.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지금은 서로가 언론을 통해 가지고 성명을 날리는 것은 이미 해결될 수 없는 그야말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물밑 채널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물밑 채널에서 북한과 끊임없이 북한의 진위를 파악하고 특사 보내는 것도 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밀 접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자주국방력 강화는 필요하고요. 뭐 핵잠수함이라든지 전략무기 개인적으로는 그 개발에 반대하지만 하나의 외교적 지렛대로 사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촛불 정권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설득해내지 못한다면 지방선거에 아무리 이긴다 하더라도 동력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보시면 결국 한미적 역할 분담이다. 중국은 미국 때문에 제재를 확실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못 믿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못 믿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거나 또는 북한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제일 좋아할 당론을 가진 것은 미국이고 북한이 제일 아파할 채찍을 가진 것은 중국인데 반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채찍을 사용하고 있고 중국이 당론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바뀌는 방법은 중국도 미국도 압박을 하고 우리가 이 대화의 유일한 창구가 된 겁니다. 북한은 그런데 한국과 대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상황을 해결할 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웃소싱을 받아야 됩니다. 중국으로부터 중국이 원하는 대화는 한국만이 할 수 있다. 미국이 원하는 채찍은 한국이 대화를 할 때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결국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북한을 설득시키기보다는 그래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래서 ICBM 쏘면 화나기보다는 북한과 중국을 설득시켜서 우리의 대화 유인 창구화를 이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정부의 성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정권